안녕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김성재입니다. 최근 조선일보가 범죄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기사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 이미지를 사파로 사용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의회, 국회 등 정치권까지 이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세 차례나 사과했지만 비판과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보를 실수라는 변명으로 책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론이 스스로 되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자 개인의 직업적 책임도 다시 세우고 언론사의 뉴스 제작, 관리 시스템 같은 구조적 차원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언론 윤리에 대한 제재나 처벌을 강조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셉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이 먼저 나서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에 그 언론 윤리에 관한 이런 논란을 일으킨 몇 차례 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취재 및 보도 관행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더 이렇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것도 이런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련의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보도가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보도인지 이것을 구명해 보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문제들이 그 사회적 의제를 가리는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정확하고 균형 있는 그런 정보가 보도되어야 할 대선 국면에서 사회적 논의를 흐리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언론 윤리 이야기 많이 하지만 이 우리나라 저널리즘에서 언론 윤리가 형해화된 건 상당히 오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윤리 강령, 이 뭐 10조 5항뿐만 아니라 지금 신문협회, 그다음에 방송협회가 이제 공동으로, 기자협회까지 해서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그 윤리 실천 요강들,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실제 기자들이 따르고 있는 지침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그 지침들을 보면, 윤리 실천 요강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형해화되어 있고 무의미한가를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진단은 상당히 명쾌합니다. 조회수 경쟁 때문에 기사 생산량이 폭증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속보 단독 경쟁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인력은 부족하고 기사 검수는 부실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예정된 실수 혹은 오류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사파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 기자협회부의 전문가들이 나름 제시한 대안인데요. 그게 제 의견을 좀 덧붙인 거고요. 결국은 기사 생산량의 축소, 속보 단독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해결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는 포털 생태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포털의 개입이 사실은 필수적인 거죠. 개별 언론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편인데요. 송고 가능한 기사 건수를 제한하는 거, 일종의 쿼타를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언론사 유형이나 소속 기자나 온라인 구독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정 하루에 송고할 수 있는 기사를 제한하는 경우, 그럴 경우는 기사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속보 경쟁도 좀 완화되고, 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는 비판자 감시견 혹은 제4부로서의 언론과
언론이라는 그런 언론을 보는 그런 언론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객관 저널리즘의 공정성 가치들을 상실하는 거고요. 언론 스스로 어떤 이념 가치에 따라서 기존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모이니안이 이야기했던 적대 문화와 우리 보수 언론의 문제는 사실은 조금은 다릅니다. 모이니안 같은 경우는 급진성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보수성, 그것도 소수가 아니라 사회의 어떤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가지는 보수성이 보수 언론의 적대 문화를 형성한다는 게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억압 같은 게 같이 결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형성된 그런 어떤 정치 질서라든지 합의라든지 가치에 대한 부정들 이런 것들 끊임없이 해왔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격분이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우리가 트럼프 관련돼서 많이 봐왔지만 워싱턴 정치나 주류 언론으로부터 소외된 백인 중하층의 어떤 이 우리가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이다 이런 것으로서 격분 산업이 성장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격분을 활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수 진영 내, 보수 언론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고 지금 이제 유튜버들과 또 경쟁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격분하지 않는 수용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독자든지 시청자든지 뭐 혹은 유튜브 이용자들지 간에 격분하지 않는 수용자들의 시장 영향력을 증대시켜서 격분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고 그걸 수익을 올리는 그 구조들을 좀 끊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언론 자유라는 신화가 하나의 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규제하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이런 어떤 합의제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위너가 그 승자 독식의 어떤 정치 구조 그게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정치 구도가 그런 구조화에서 양극화와 치열한 어떤 경쟁과 상호 비방과 이런 것들이 격화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고 이게 사실은 보수 언론을 지배하는 문화가 됐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제목대로 악의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즉 저는 악의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대처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방법을 한 2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자를 비난하다가 벌어진 어떤 오보에 대해서 언론사들은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고 넘겨졌던 사안들은 또 그대로 또 묻히기도 하고 나중에 들키면 또 그때 또 사과를 합니다. 어떻게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 실수가 계속되는 것은 실수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악의라고 봅니다. 저는 언론사들이 이 악의를 너무 무분별하고 뻔뻔하고 너무 당당하게 가지고 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악의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악의를 버리면 됩니다. 언론사들이. 악의를 버리고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우리는 뭔가 좀 더 강경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가지 정도로 대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대안입니다. 자율심의체제를 최대한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죠. 포털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최대한 좀 더 확대, 강화해서 이 안에서 자율적으로 심의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항을 뜯어봤을 때 이것은 부적절하고 또 좀 더 세밀하게 규정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사실 언론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당사자들일 겁니다. 언론사와 언론 노동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지금 이 해당 사안에 대한 보도만 보더라도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징벌적인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정말 조목조목 반대하는데 아주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반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면 다른 대안을 가져와야죠. 저는 반대하는 거 말고 그럼 어떻게 할 건지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언론 수용자 조사에 의하면은 이 조선일보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낮습니다만 그 영향력은 굉장히 높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조선일보는 담론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언론사다라고 하는 신화적 위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했던 이거 실수라고 하는 일러스트 사고가 단순히 실수라느냐 또는 악이자고 하는 어떤 그런 논쟁 속에 위치를 시키기보다는 이 실수가 현재 조선일보의 헤게모니적 신화가 흔들리고 있는 언어의 어떠한 담론적 실천의 형태가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주디스 벌틀러라고 하는 페미니스트 학자께서 담론을 한 3가지 영역으로 이제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 말할 수 있는 영역, 말할 수 없는 영역, 그리고 3번째는 의미화조차가 될 수 없는 영역, 이렇게 3개로 나눠놨습니다. 지금 일러스트 사고라고 하는 실수라는 영역은 바로 기존에 의미화 될 수 없었던 영역이 사실은 의미화 말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담론의 세 영역간의 관계를 바라보자면은 조선일보 헤게모니는 담론의 권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조선일보의 신화적 자리는 영웅의 자리에서 과거의 시간적인 어떠한 신화로 후퇴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징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할 수 있는 영역이 말할 수 없는 영역을 억압을 함으로써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아까 이 징벌적 손배제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언론 개혁을 통해서 이 많은 언론 자유의 영역들에 대한 어떤 도전 그리고 퀘스처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가 있는데요. 사실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한국 사회 공통적인 어떠한 가치나 그리고 믿음 그리고 신념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면서 어떤 국민들의 안정과 그리고 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공통적인 가치입니다. 조선일보는 이제 다른 어떤 진영에 있는 이념의 언론과 다를 뿐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어떤 가치는 굳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최근 들어서 코로나 사태를 바라본 결과 사실은 이 조선일보는 공통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도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나왔던 실수라고 일컬어지는 조선일보의 헤게모니적 실천적 담론의 한 형태, 이것을 좀 보면은 제가 이것을 조선일보의 담론 실천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이것은 이미 정상적인 헤게모니의 생산 과정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무의식적 실수가 의식의 자리 곁에 위치함으로써 의식의 지평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퇴행하고 오히려 이제는 상투적 수법이 되어버린 상태로 보입니다. 이것이 더 위험한 이유는 최근 들어 한국의 언론,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 퀘스처닝이 사실은 지배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언론에 대한 신화가 사실은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조선일보의 헤게모니적 신화조차도 같이 흔들리면서 사실은 근본적인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보의 의미, 유형, 정도 이런 것과 무관하게 언론 신뢰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단순 오탈자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고 또 이게 피해와 피해자들이 실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보 예방에 힘쓰는 건 당연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오보에 대해서도 이제 취재랑 보도에 최선을 다한 만큼이나 사과와 재발 방지에 공을 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 조금 언론사 전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오보들이 왜 발생을 하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발제사 선생님들이 짚어주신 디지털 저널리즘 생태계의 그런 구조적 문제들에 저는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이나 문제 사건들이 터진 게 오래됐는데 왜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와 관련해서 이제 정미정 선생님이 발제에 재발의 가능성이 명백한데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언론사들은 충분히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좀 악의의 의미를 확장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저희 한국 사회의 많은 시민분들은 이게 문제적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오셨고 그것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언론사들도 이 주관적 오보가 매우 문제적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원론적인 원칙적인 이야기지만 언론윤리 현장 강령 가이드라인 등이 사문화되지 않고 현장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려면 재교육하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언론사 안에서 기자 직군 외에도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고 편집하고 유통시키는 많은 직군의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이런 부분을 포괄적 언론인 수준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실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율 심의제도 중요하지만 제일 좀 저는 효과가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언론사 안에 사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일주일 단위로 바뀌고 있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진보적 손배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과연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갖다가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 이 토론회는 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 격분산업과 그리고 송현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최영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에서의 좀 변화, 조선일보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양당 체제라는 한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대를 만드거나 격분을 만드는 건 정치권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적폐청산을 외쳤거든요.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법도 바꿔야 되고요, 개헌도 해야 되고요, 기타 수많은 법제도를 고쳐야 되는 건데, 이 법제도에 고치는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무조건 행정부의 인사를 통한 정치의 인격화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높은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이 행사한 인사권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적대의 정치와 적대의 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러한 식의 조선일보 일러스트 사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 이것이 도리어 양당 체제에 기반한 적폐청산 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움직여왔던 이러한 식의 적대 전선들을 갖다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가 뭐 언론노조 타이틀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려야겠지만 언론노조는 징벌적 손해배상 반대한 적 없습니다. 딱 하나의 조건만 붙었습니다.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다가 1년 후에 그게 아니었다고 사과하는 정치인이나 유력인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공직자, 무조건 소송을 남발해가지고 후속 보도를 막는 대기업 같은 이런 공적 영역에 있어서의 진보적 손배는 저는 제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적 영역에 있어서의 진보적 손배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그 손해배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 시민과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진보적 손배는 충분히 언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언론학자나 언론 전문가는 아니어서 저희 토론은 이제 징벌적 배상에 한정을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과연 실수인가 악의인가를 놓고 봤을 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실제로 너무나 과한 실수가 나왔었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뭐 악의적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 이 조국 전 장관 이 사파 사건이 났을 때는 대중들의 관심이 과연 뭐 얼마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것이냐에 좀 더 대중적인 관심이 모아지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의 현재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통상적인 예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징벌적 배상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징벌적 배상이 말 그대로 어떤 손해배상 액수에 징벌의 성격을 가해서 배상액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건이고 그렇게 해서 배상 액수를 높여줘야지만 그냥 기본적인 어떤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징벌적 성격이 들어가는 손해배상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징벌적 손배의 도입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사실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시민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언론의 행태들을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적인 합의의 정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사실 저는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왜 이런 뿌리 깊은 악의적 오보가 조선일보만 보면 벌써 101년의 역사를 가진 건데 왜 반복되고 있는가, 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는 왜 나아지지 않고 있는가, 저는 이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를 어떻게 좀 바꿀 것이냐, 개선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좀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언론 내부의 자율, 자성에 맡길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수많은 언론 윤리 헌장, 준칙, 규범이 말해주고 있듯이 이렇게 수많은 언론 내부에 자율적 노력이 있음에도 이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언론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언론에 정말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회적 책임이 우리 이런 거 사과했고 잘못했고 뭐 선고합니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그 사회적 책임이 저는 경제적 책임, 형사 처벌까지 포함한 법적 책임까지도 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토론자 한 분이 이런 우리 사회의 적대적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누가 먼저 만들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정치권 책임 매우 크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그게 정치권에서 시작이 되든 어디서 되든 그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짚어주고 검증해주고 그거를 올바른 사회적 해결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언론의 역할이지, 언론이 그러한 적대 문화를 재생산하고 더 고착화시키고 더 우리 사회를 후진적인 구조로 만드는 이런 보도를 되풀이하는 거는 언론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우리 지금 한국 미디어 시장이 상당히 비정상적 구조잖아요. 이러한 품질이 낮은 보도를 계속하는 언론은 뭐 구독이 거부가 되거나 또는 광고 불매가 되거나 또는 뭐 경제적 침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시민들이 항의하는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건데 앞으로는 언론사가 이 책임을 정말 이른바 사회적 책무에 맞게 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준과 제도가 더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또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이게 단지 요건의 심각성뿐만이 아니라 이 건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속화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아마 많은 발제자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 언론들이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걸 어떻게 실효적으로 구제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막막함 때문에 이제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물론 원칙적으로 윤리의 영역과 또는 도덕의 영역과 법의 영역은 다르다. 따라서 윤리적으로 지탄받거나 법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법적으로 처벌할 문제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면에서는 동의하나, 윤리가 지속적으로 어겨지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럼 해결책이 뭐냐라는 거죠. 결국엔 이거를 아까 정미정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결국은 그 윤리를 안 지키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스스로가 교정하지 못하면 외적 법적 장치를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라는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들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아까 이제 김동원 박사께서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양당 정치고 적대 정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치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가장
큰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양당 정치, 대통령제, 제왕적 이런 것들도 사실 만들어진 담론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양당 정치, 대통령제 문제는 이제 거기에 서서 압력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 과거에 어떤 양쪽으로 나눠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제가 적대 문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양당 정치 하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이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양당 정치는 기본적으로 책임 정치고요. 승복의 문화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 지금 1987년 이후에 우리 사회의 정치 제도가 제대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특히나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된 것은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승복하지 않는 것의 핵심이 바로 저는 이런 적대 문화라고 봐요. 그런 적대 문화를 앞장서서 표출하고 어떤 최인길 교수님 말씀 표현대로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행사해 온 게 보수 언론이고 그 중심에 조선일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적대 문화의 핵심은 반헌법적이고 반주류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류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헌정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 정통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도 나오는 거고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지금의 어떤 그 언론의 문제를 정치권으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구분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문제를 무슨 개헌을 통해서 양당 정치를 극복하고 다당제를 하고 의원 내각제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정치 세력들의 다양성, 그게 정당이든 노조든 시민사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인정과 좀 뭔가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승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해줘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주류 언론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포털과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게 징벌적인 손배제보다도 저는 포털의 의존적인 이 생태계 자체를 부술 수 없다면 어떤 식으로든 포털과 잘 협의를 해서 이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인 손배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율적인 어떤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포털은 주제하다시피 계속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외곽에서 강제하되 언론사들이 좀 주도적으로 그 협상을 끌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책을 바꾸면 거기에서 돈벌 궁리만 하는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나 제도의 강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제발 좀 스스로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김동원 박사님께 그 부분을 묻고 싶어요. 마침 또 이제 저희 유튜브 통해서 들어온 질문이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평의, 그러니까 제휴평가위원회 같은 걸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겠느냐라든가 이런 식의 질문도 해주셔서요. 마치 어떻게 이게 규제 일변도라고 이제 막연히 얘기할 거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김동원 박사님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포털로 입점하는 언론사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양대 포털이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기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그런 입점 심사를 넘어서 그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좀 수집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언론사들은 그러니까 포털은 그 알고리즘에 대한 오늘과 발표한 수준의 정도의 그 공적 설명 그리고 이러한 알고리즘이 왜 작동하지 않았고 이런 악의적 보도라든가 그런 것들의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으로서 어떤 것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의 형태로 모든 일반인과 언론인들 공개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법을 개정한다거나 어떤 것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언론 그 포털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규제 일변의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규제가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고 봐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를 어긴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는데 그럼 그때는 더 이상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만 그것이 그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가지고 이 규제 도입이 과연 누구한테 더 이익이 될 것인가, 이것이 규제가 도입됐을 때는 과연 언론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와 어떤 비전 같은 것들을 제시심으로써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니들은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돼 라는 식의 접근은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윤리가 지속적으로 어겨지는 문제에 법이 들어갔을 때 언론 쪽에서 흔히 하는 반응은 자유침해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서로 완전히 안 닿는 이야기들이 자꾸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좀 듣죠. 신민철 장관. 네, 사실은 지금 이렇게 뭐 법안 개정, 포탈 문제, 그 다음에 징벌적 손배제라 칭하는 이 지금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 구제법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사실 언론의 문제는 언론 내부의 이런 윤리든 규정이든 언론 내부의 합의 또 포탈을 포함해서 그 사업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개선과 개혁을 찾아 나가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 거기에 시민의 목소리가 더해지면.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기대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니까 시민들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거고, 시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니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권에서 법안 마련까지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언론 내부가 정말 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포탈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는 이게 뭐 주도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견인하는 역할을 노력을 한다면 시민들을 포함해서 뭐 정치권도 그런 언론의 노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 생각을 하고요. 언론이 책임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윤리도 실종되고 어떠한 뭐 시민들을 위한 보도를 못하고 있을 때는 결국은 경제적 책임을 묻는 걸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언론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각종 뭐 언론과 관련된 준칙들 자율규제에 대해 그 규정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이런 징벌적 손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오보나 지금까지 어떤 허위 보도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같이 발제문도 이렇게 금방금방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토론문도 발제문처럼 써주시고 해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세 분의 발표자 선생님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